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종 인천 영재학교 이제 입식 분석과 전략 설명을 맡은 김원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머님들 이거 말고도 여러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 개 좀 겹치고 특히 이제 대전대구 들으신 어머님들은 사실 통합형이다 보니까 뭐 2단계까지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은 일단 최대한 빼고 여기 세종 인천의 특징들 위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종인데요. 이제 세종영재학교는 2015년에 이제 개교를 했고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설이 되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지역 선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여기 보면은 45명이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을 지역 선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최대치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강원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3명까지 우선 선발 대상인데 강원도에서 1, 2, 3등을 한다고 이 학생들을 다 뽑아간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선발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학생 수나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저번 시즌에서 이제 한 20명 정도가 우선 선발이 됐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도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이랑 인천이랑 둘 다 이제 과학예술영재학교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뭐 두 학교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름에 또 예술영재학교다 보니까 뭐 음악, 미술, 체육에 관련된 문제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냥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인문소양적인 질문들이 좀 섞여 있고 나중에 뭐 캠프나 2단계는 사실 통합형 같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3단계 캠프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무언가 예술적인 거를 섞으려고 하는 시도는 좀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크게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특히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 이렇게 5개의 학교 중에서 단연코 대전이 제일 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그 다음에 세종이냐 인천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광주는 사실 이제 거리상 멀기도 해서 사실 저희 서울 지역에서는 광주 선호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재작년이랑 작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이죠. 보면은 원래는 이제 대전을 우선순위 하고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그래도 한번 세종을 해볼까 이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대전 합격한 친구들과 세종 합격한 친구들의 학원에서 시행했던 모든 시험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입학했을 때 그 채점한 것들 보면은 실력이랑 이런 걸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세종인데 더 강한 학생. 그러니까 보통은 K모 공부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자제들 많이 좀 시킨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K모 공부를 1년 이상 한 친구들이 보통 세종을 쓰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몸만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학원은 다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들은 종종 있지만 실제로 작년 학생 중에 K모 금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종을 쓰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상담도 해봤는데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반면에 과학을 너무 못한다고 좀 이렇게 상쇄됨을 바라고 세종을 써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종의 좀 입지가 통합형에서는 이제 대전이랑 쌍벽을 이루면서 오히려 이제 좀 더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천인데요. 인천은 이제 세종 다음 연도 2016년도에 개교를 했고 세종이랑 공통 출제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번 따로따로 진행을 했다가 다시 5개 학교가 공통 출제로 묶이면서 이제 계속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세종이랑 다르게 여학생들의 우선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깝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대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세종을 지원을 했을 때 거리상 좀 용이하거든요. 근데 인천은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쪽 지역에서는 보통 인천을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조금만 한다 싶으면은 우선 선발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이쪽 지역에서는 인천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인천에서 지역 선발을 보면은 아까 그 세종 학교는 세종시에서만 10명을 뽑는데 여기서는 인천 지역에서만 20명을 물론 이것도 이제 최대치기 때문에 이걸 다 뽑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 선발 인원이 아까 세종보다 좀 많아서 인천이 가기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따 그 데이터들 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인천 우선 선발이 한 15명 정도 추측이 되고요. 대신 이게 75명에서 15명 한 60명 정도고 아까도 세종도 84명 중에 20명 정도 갔으니까 64명이라 사실 비슷비슷은 해요. 다만 이제 인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랑 세종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세종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에서는 여기 상위 150등 이내에만 우선 선발 배정 인원을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전체 등수가 뭐 152등 이러면은 이 학생은 우선 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선 선발 인원이 1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인천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서울이랑 경기, 인천 쪽으로만 몰려 있다 보니까 인천 지역 학생들이 인천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랑 별개로 인천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인천 출신 애들을 세보면은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까지 다 포함을 해서 30명, 많을 때는 거의 40명 가까이도 이렇게 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자 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22학년도거든요. 이건 학년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때는 아직 이제 코로나 시기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라 2단계, 그러니까 이건 1단계 여기는 서류를 지원한 학생이고 이건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 이거는 캠프를 보는 학생이에요. 시험장 들어가는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는 대참사가 났죠. 서류에서만 300명이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자 수가 세종에 비해서 좀 덜했고 고사장 인원수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 120명 정도가 떨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되게 많이 떨어졌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반면에 이 시기에 대전이 아마 서류 통과율이 한 88% 정도 되고요. 대구가 한 92%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2023학년도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내신이나 학교 생활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 싶으면은 경쟁률이 낮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대전대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대구로 싹 몰린 현상과 동시에 세종, 인천이 인원이 확 줄었죠. 그리고 반면에 대전이랑 대구는 경쟁률이 엄청 또 올라가지고 이 세종이랑 비슷한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학교가 경쟁률이 적을까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서 학교를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위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마찬가지죠. 인천이 서류 합격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인천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또 떨어졌고 세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크게 변동이 없고 이제 시험 고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됐고요. 아까 그 우선 선발이냐 몇 명이냐라는 그 추측도 사실 그 캠프 고사장 들어간 학생들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4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83명에서 20명 정도가 우선 선발이 됐다고 치면 이게 64명인 거고 그 2배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7명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선발을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도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목표에서 학교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비율이 역시 50%. 그러니까 인천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세종 지역 마찬가지로 그 지역 인재들이 너무 많이 가고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도권에서 50%는 채워지기 때문에 경쟁률보다는 학생이 원하고 입시 요강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이든 인천이든 뭐 똑같아요. 1단계 서류 평가를 보면은요, 뭐 몇 명 제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을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선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을 뛰어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수학, 과학 내신에 B가 많거나 하면은 당연히 서류를 통과하기가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되게 학생들한테는 난감해요. 중학교 교과과정 전 과정이잖아요. 일단 제가 이제 기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하라는 과목은 고등학교 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배우는 모든 기하는 다 중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뭘 내도 다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창의 융합적인 문제라는 거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적당히 머리도 좀 쓰고 사고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학생들은 이런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고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캠프를 하러 가는데, 캠프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언급을 하죠. 여기 이제 예술융합적 소양평가라고, 그래서 예술학교에 맞는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고, 역시 창의융합평가, 그 다음에 주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은근히 많이 봐요. 사실 영재성 뭔가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지식에 대한 평가는 2단계에서 한 80-90%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이때는 이따가 소개를 또 하겠지만 뭐 조별로 같이 토론을 하거나 과제를 만들거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활동 비슷한 것도 하고 많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1단계 서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칸이 4칸일 때도 있고 가끔 5칸일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5칸이게 되면은 보통 뭐 역사나 뭐 도덕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등급이죠. 등급 들어가고 원점수 들어가고 평균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류가 무려 500개에서 600개가 와요.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랑 추천서가 들어오면은 사실 그 학교에서 봐야 될 서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내신이 어렵고 어떤 학교는 내신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점수를 기입을 하기는 하지만 A 학교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B 학교에 90점 맞은 학생보다 과연 진짜로 수학을 더 잘하는지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등급선에서, 그러니까 90점과 100점은 그냥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학을 한다. 그래서 등급 정도로만 본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지원서를 하기 전에는 내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2학년 1학기와 2학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도 제가 또 이제 담임하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신상 정보를 다 털어요. 내신뿐만 아니라 뭐 지각, 조퇴, 결과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지각 그래 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지각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반 학생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퇴, 그리고 이제 결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위험하죠. 결과는 그 수업 교실을 아예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사실상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결석해서 이제 총 몇 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봉사활동을 할 만한 게 사실은 없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기부 보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1단계 서류에서 이제 우리가 성적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이 서류는 그러니까 점수는 이미 다 결정돼서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반면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 천자 여기도 뭐 500자 사실 여기 뒤에 더 있는데 그냥 앞에 부분만 잘라서 왔는데 한 문항이 보통 한 4개 정도 돼요. 이 학생들이 이걸 써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저희 뭐 반이 뭐 TJ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요거 쓸 때쯤 되면은 이제 학교별 편성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세종반, 세종 인천반, 대전 대구반, 뭐 한국반, 경기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담임이 그 학교에 대해서 책임지고서 이제 자소서를 이렇게 봐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정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자소서 이 쓰는 것만 해가지고 1000자, 500자 해가지고 뭐 한 2500자 정도 쓰는 거면 그래도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학생들이 2주 동안 주제만 정해요, 주제. 아마 작년에 영재고 잠깐 이렇게 지원해보신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주제를 못 정하고 그리고 주제가 너무 세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100 중에 한 20만 알고 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써요. 그러면 어차피 그걸로 통과를 한다 치더라도 캠프 가서 자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게 예약이 돼 있는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흔한 주제를 써요. 뭐 보통 영재관 같은 거를 다니다 보면은 뭐 물 로켓이라던가 되게 흔한 주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00개 자소서가 오면은 그 똑같은 주제가 한 50개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너무 흔한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던 학생 중에 가장 최악인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면서 챗 GPT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자소서가 아니고 타소서가 돼서 제가 갖고 온 거를 약간 나중에 3단계에서 물어볼 법한 질문을 미리 던져보거든요. 던져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예 삭제를 시켜요. 그 주제가 너무 어렵거나 모르는데 자기가 나중에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시기가 공부도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게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도 어머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도와주시면은 주제 선정이라던가 학생들이 자기가 과거에 뭐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너 5학년 때 그런 거에 관심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뭐 대회에 나가서 어떤 소재로 대회 나간 거를 쓰지는 않지만 대회 나가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소재 정도를 던져주시는 건 괜찮은데 거의 둘이 반반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런 자소서는 제가 읽어보면은 거의 80% 이상 알아요. 너가 안 썼지 하면은 바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투 자체에서도 많이 티가 나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영재고에서 이제 면접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매년 수백 개의 자소서를 받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추천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추천서라는 게 보시면은 이거는 질문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영재학교에서 많이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한 500~600개를 받으면은 여기 있죠? 그 적극 추천, 보통, 미흡. 보통이나 미흡으로 추천서가 오는 경우가 한 2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내려고 모두 적극 추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히 학교 학생이 많은 학생들, 예를 들어 이 동네에서 좀 영재고 많이 가는 학생 학교를 보자면 뭐 휘문 아니면은 뭐 역삼, 단대부중 이런 데는 아마 한 학교에 20명 이상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학교에서 적게 가는 학교들은 4~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의 학교들은 추천서 받기도 쉬운데 휘문은 제일 많았을 때가 제가 봤을 때 60명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과 선생님들이 뭐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들이 기껏해야 한 6명 잡으면 한 분이서 10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 추천서 받을 선생님을 미리 좀 선점해 놓는 그런 작업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수학 선생님 혹은 과학 선생님 친한 선생님들 있냐?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된다.
수학 시간에 뭐 발표라도 하나 더 하면서 눈에 좀 띄고 사실 요즘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아마 눈에 띄려고 노력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년 전에는 코로나 시기는 진짜 선생님들이랑 교류가 일절 없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을 써주는 경우도 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좀 친분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단계 지필고사인데요. 어차피 통합형이기 때문에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까지 들어가는 시간, 시험 시간, 퇴실 시간까지 다 동일해요. 제가 이제 12시 땡 하면은 정문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1시 되면 문이 닫혀요. 제가 한 11시, 제가 담당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 학교에 11시 반부터 가서 정문에 서 있어요. 애들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12시 땡 하면은 이제 우르르 와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보통 다 들어가는데, 매년 아슬아슬하게 12시 55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전화를 하거든요. 혹시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차가 막히다 보니까 애가 내려서 뛰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정말 1년을 준비해가지고 보는 시험인데 좀 일찍, 사실 세종 정도면은 당일에 가도 충분한데 학생들도 좀 많이 쫄려가지고 그 전날 내려가서 주변에 막 호텔 찾아보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가까운데 굳이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뭐 이건 나중에 좀 시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세종 공통출제 5개 학교가 공통출제를 하는데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씩 내요. 그러면 한 10개 좀 넘게 출제가 되면은 그 중에서 자기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문제를 골라가지고 시험지를 만듭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7문제를 골랐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6문제를 골랐어요. 자, 과목을 보면 기하, 정수, 대수, 조합, 창의, 조합, 기하. 여기도 보고 정수 좀 고루고루 나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고르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기하가 많이 나오고 언제는 대수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운이 좀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기하를 잘하는 학생이 기하가 7개 중에서 3개가 나오면 그 학생은 좀 유리해지는 거고, 기하를 못하는 학생은 기하 3개가 나오면은 사실상 합격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근데 다행히도 과목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좀 나온 편이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부분을 보면은 중하, 중중, 중상, 상, 중하인데, 사실 저희가 이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영재고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과학은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과학이 계속 수학에 비해서 쉽게 나와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수학을 못하고 과학을 잘해서 과학 점수로 덮어가지고 합격한 친구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아까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그 K모 금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을 써서 과학을 정말 못했어요. 아마 보통 합격하는 친구들이 과학 60점, 70점도 있었는데 한 4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수학을 보통 다른 친구들이 45에서 50 받을 때 이 친구는 65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으로 점수를 좀 많이 벌어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점 만점에 작년에 합격한 애들 점수의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학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과학 점수를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수학 점수로 커트라인을 칠 수는 없지만,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점수를 본다면 대충 한 40대 후반이거든요. 48에서 50 정도 되는 그 부분이라서 사실 이게 중상, 상이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5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하도 남아요. 그러니까 하 관련, 중 관련만 풀어도 되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또 한 문제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쓰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단순 기하 문제거든요. 요 정답률 되게 높았어요. 이 정답률이 한 70%? 근데 이제 함정이 있죠. 자, 여기 모두 구하여라. 여기 답이 아마 지금 2쌍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한 쌍만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게 2개가 나온다라는 그런 함정적인 부분을 좀 빠뜨리고,
자,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거 뭐 수상 같은 데서 많이 볼 법한 그냥 2차 함수 같은 건데 여기도 모두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또 실수,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좀 까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조합 문제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최대 최소. 여기는 요거는 좀 어려워.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요거는 흔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노가다를 좀 하다 보면 적당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기하. 아까 1번이랑 비슷하게 요거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요. 1번부터 풀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1번부터 풀 생각을 하지 말라. 왜? 너네가 잘하는 과목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순서는 뭐 1번부터 풀어도 상관없는데 풀고 모르면 던지고 풀고 모르면 던지고 해서 끝까지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습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내신에서는 사실 그러진 않잖아요. 선행할 때도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간다?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영재 공부 때도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 숙제할 때도 그래요. 자습 시간에 한 문제를 들고 30분 내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넘겨줘요. 강제로. 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문제, 자신 없는 문제를 좀 구별을 해서 빨리빨리 넘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보자면 과거로부터 거꾸로 갈게요. 2022학년도는 대수 비중이 적었어요. 한 문제 나왔어요. 2023학년도는 대수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작년에 대수가 적게 나왔으니까 대수가 약한 애들이 이번엔 올해는 대수 조금 작년에도 적게 나왔는데 올해도 적게 나오겠지 하고 기하만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 올해는 과목별로 비슷해요. 단 기하가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지만 어떤 과목까지 내겠냐 이렇게 세세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그 학교가 원하는 문제들을 고르다 보면은 특정 과목이 치우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이 기하를 잘하고 대수를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잘하는 과목이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특별하게 못하는 과목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습 이후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보충 수업 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세종은 아까 1번 문제지만 적응도 서술용이야 시간 부족. 아까 그 7번에 있는 그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20-30%의 학생들이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캠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캠프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요. 하지만 준비를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한다? 그러면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배웠던 지식들로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일단 세종이거든요. 세종이 원래는 되게 세종이 캠프에서 별거 안 했어요. 뭐 면접 보고 애들이 많은 학생들, 한 100몇 명이 넘는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고작 면접실에는 방이 5개면 5명씩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학생들이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안 그러는데 세종이랑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놀고 심지어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 4교시 체제로 바꿨어요. 되게 많은 걸 했어요. 보면은 이제 뭐 1-3교시는 뭐 63명, 64명에서 입장을 했고 4교시는 뭐 그룹 나눠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단순히 그냥 교과서랑 수상화만 공부하면요 이걸 못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개념 서술학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되게 잘 풀거든요. 근데 개념이 뭐냐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200자 이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 그러니까 국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내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서술 능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뭐 되게 쉬워요. 그냥 학교 내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선행 혹은 중학교 3학년에 그 넓이 구하는,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건 직선의 방정식은 얘는 수상하에 있는 내용. 그래서 요걸 모르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쓰라 그러면은요 300자 내외로 쓰라 그러잖아요. 보통 막 100자 겨우 채울까 말까? 그러면은 이제 300자 내외에서 100자밖에 못 채웠으니까 뭐 감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짧게 했다는 거는 서술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교시도 보면은 2교시는 독해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왜 영재고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치 무슨 그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느낌이 좀 나고 학생들도 이걸 복귀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지문도 좀 있고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수학과학적인 우리 영재고 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지식이 아닌 다른 걸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캠프 때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건 연습을 몇 번 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국어적인 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학 내용. 과학 내용도 뭐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뭐 드론 사진, 공중에서 찍은 학교 지도랑 드론 사진 주고 이 학교의 생태계 관련한 뭐 문제점, 학생들이 처음 보는 동네에서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이걸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될지 이것도 되게 난감해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3교시. 그 다음에 마지막 4교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조별 면접이에요. 3인 1조로 이제 단체 면접. 그러니까 뭐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도 하고 자기 의견들도 하고 풀이 서로 하고 뭐 추가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 이렇게 들어가고 수학 면접. 그 다음에 여기는 협력적 융합평가 활동지. 그러니까 뭐 활동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제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2단계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거에 대비는 저희가 아마 대치동에서 캠프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한 학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림피아드밖에 없었을 거예요.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했거든요. 활동 뭐 발표도 시키고 활동지 만들어서도 하고 그냥 흔한 세종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하는 지필 시험도 그냥 보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세종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쫄지 않고 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쪽을 보면은 인천은 이제 똑같이 인원도 이제 비슷비슷하고 1 영역을 보면은 인문예술융합 소양평가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이제 예술적인 문제가 나왔죠. 지문이 되게 길어요. 지문을 보통 이게 지금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12월이나 1월쯤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 지금은 공개하지 않아서 지문 4개를 학생들이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지문을 제가 복기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지문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창의융합평가라고 해가지고 뭐 자소서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종에서는 자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갖지 않는데 여기는 자소서에 쓴 분야에 해당하는 거를 10분 동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는 이제 여기는 되게 답이 없는 거거든.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학자를 적고 묻고 싶은 질문을 적으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길어요. 여기 뭐 80분 면접 보고 80분 되게 길죠. 창의사고력 문제도 지필 같은 것도 약간 봤어요.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이제 지식 수준을 끝냈으니까 3단계에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요. 중등 내신 수준. 아까 세종 그 1교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 수준의 15문제를 얘는 답만 쓰기. 그러니까 내신 시험, 그러니까 내신 시험보다 조금 더 위겠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A급이나 블랙라벨 같은 그 정도 수준을 물어봤을 거고, 요 과학적인 내용은 이따가 과학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캠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여기까지는 과연 정말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디 학원 설명을 들어도 다 비슷할 거고,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인터넷 좀 찾아보셔도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어떻게 영재고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머님들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저는 딱 얘기할게 영재고 합격률만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학생들의 상황까지 다 고려하다 보면 얘기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만간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면 방학이 들어가잖아요. 그 방학이 1월, 2월 이렇게 2달이에요. 근데 이제 평달에는 우리 내신 중간고사 복귀하고 공부 좀 한다 했더니 또 기말고사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또 뭐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전히 한두 달을 연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학은 1, 2월 딱 2달이지만 평달로 계산을 하면은 평달 5개월보다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가 오픈하는 반 중에서 가장 늦게 오픈하는 반이 1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쯤에 예술만 목표로 하는 반, 에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반을 오픈을 해요. 그 학생들도 물론 늦게 시작한 만큼 불리한 면도 있겠지만 매년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반에서도 합격생이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늦게 시작한 거 물론 늦게 시작해서 불리한 건 있겠지만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보면은 좀 수동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집에서 있었던 얘기 뭐 그냥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오늘 엄마랑 싸우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동적인 학생은 자기가 질문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절대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질문을 강제로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학생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도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난장판 한번 치고 왔는데 오늘 학교를 안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수능 날이고 또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희가 담임인 학생들한테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다 물어봤는데 9시 이전에 일어난 친구가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11시, 12시, 어떤 친구는 3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상 시간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 볼 때도 이게 사실 습관이에요. 시험장 들어갈 때 제가 보면은 아까 12시 입실이잖아요. 12시 보면은 졸려가지고 맹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보기 전에 한 2-3시간 전부터 정신이 말짱해야 저희가 이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항상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일요일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학에도 9시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9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날 만약에 한 2시쯤 잤으면 9시에 일어나고 1시쯤 잤으면 8시에 일어나고 그럼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면 더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3, 4시까지 공부하는 거는 생활 리듬이 좀 깨지는 편이라 전 절대로 2시 넘어서 특히 방학 때는 뭐 학기 중에는 갑자기 수행을 막 미뤘다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시 이후에는 무조건 취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짜투리 시간인데 아마 이미 어른들 몇 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반은 안 그러는데 제가 다니는 반은 강제로 6시에 저희가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5시 반, 5시까지 오라고 애들한테 강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에 와서 보면은 한 3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근데 그 3명이 대치동 학생들이 아니에요. 다 멀리 있는 학생들이 5시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대치동 학생들은 5시 55분에도 안 와요. 6시 넘어야 와요. 가까운 학생들이 더 많이 게으르고 오늘도 들어갔는데 6명짜리 반인데 1명 와 있어요. 나머지 5명은 대치동 살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가까우니까 사실 그 시간이 차가 막힐 시간이잖아요. 가까우니까 뭐 15분이면 가겠지 하면 차가 맨날 막혀서 항상 1교시에 10분 정도를 날려먹어요. 그게 벌써 2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라고 해요. 지금도 학교가 이제 뭐 6교시 할 때도 있고 7교시 할 때도 있는데 6교시 하는 날은 집에 오면은 제가 알기로 대충 한 3시쯤 된다고 보고 7교시 하면 한 4시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 먹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에 짜투리 시간이 짧게 잡아도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이 남는데 그 시간에 애들이 뭐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따라 다르고 지금 인문반 10월에 오픈한 인문반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기 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3년째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건 안 되더라도 학원에 조금 일찍 와서 사실 재능이라는 게 다들 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고만고만한 재능으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학생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을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인 학생들입니다. 네.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 원반 학생 어머님 계신가요? 손 한번. 그러니까 여기 A 학생이 작년에 똑같아요. 지금 10월이죠? 우리 진단고사 10월에 봤어요. 내신 끝나고 오면 12월이잖아요. 저희 12월 한 20일 정도에 진단고사 볼 건데 이 A 학생만 원반이고 나머지 여기 학생들은 투반. 이 학생은 인문반 출신이에요. 근데 시작했을 때는 A 학생이 잘했잖아요. B 학생도 원반은 아니고 투반이니까 이 학생은 경시를 한 4개월밖에 안 했어요. 했다는 거는 경시 공부는 안 했는데 이 학생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친구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 2년 정도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대요. 학원 안 다니고.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이 두 친구가 처음에 잘했어요. 그 어머님들 그 10월 성적표 다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생들의 성적 대충 아시는데 다들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 위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점 만점 시험이에요. 거기에 50점 겨우 넘고 60점 겨우 넘은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반도 못 맞았는데 영접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사실 그만둘만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월이 지나고 12월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특히 저는 이 학생이 제일 대단하고 보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중등 A급 같은 것도 뭐 간신히 풀어보는 정도로 영접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학생은 처음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12월 되니까 막 내려갔어요. 반면에 근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학생들도 내려왔고 오히려 경시도 뭐 몇 개월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렇게 점수가 좀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돼서도 이게 아까 얘기 드린 12월에서 2월이 이 방학이잖아요. 이 방학에 엄청난 순위 변동을 일으켰거든요. 방학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이제 학교를 모의고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했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4명의 학생은 웃고 1명은 웃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 제일 잘했던 학생이에요. 경시도 1년 이상 하고 그래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뭐 자습도 하고 특히 방학 때 되면 아침 공부를 제가 뭐 하라라고 얘기하고 뭐 밤에도 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어느 정도 질문은 제가 받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극적인 질문. 집에 딱 가자마자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림판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여기 학생은 이제 인터넷에서 어디 굴러다니는 프린트를 하나 주워오더니 이 정도 외우면 될까요?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 보면 이제 새벽 1시 막 이때 질문을 해요 저한테. 또 이 친구는 집에서 오늘 배웠는데 블럭 자르는 건데 집에서 휴지 박스 잘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선을 구해서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어디서 또 관심 있는 소재를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이 알아듣고 또 2시 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애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풀이를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많은 학원들 다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치동에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수업이나 강의로만 보면 뭐 특별히 뭐 크게 떨어지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대치동에서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오래 하지 못했을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에 대한 뭐 관리나 질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거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코치 같은 느낌? 옆에서 붙잡고 애들이 한 코로나 전만 해도
그냥 던지면 받아먹고 던지면 받아먹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입을 벌려주고 먹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마음 먹어도 3일 가기 힘들고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애들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도 이제 집에서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들이 집에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곧 내신이니까 곧 내신일 때는 뭐 내신 준비하면 되고 방학 때는 일어나는 부분만 좀 많이 하고 아침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아직도 그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등원 딱 하는 순간 핸드폰을 싹 뺐거든요. 핸드폰을 2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뺏어간 핸드폰을 교무실에 와서 슬쩍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가져가고 돌려주진 않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옛날이랑 또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을 최소한으로 쓰면 제일 좋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하게 마음 먹은 친구는 그 핸드폰을 그냥 뭐 저한테 한 달 동안 자진해서 맡기는 친구도 있어요. 맨날 집에 가서 인스타를 30분, 짧게 하면 30분, 길게 하면 1시간씩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인스타 이런 걸 전혀 안 해가지고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맨날 스트레스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적어서 뭐 엄마한테 맡기든 선생님한테 맡기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 약간 걱정되는 게 이미 내신을 지금 들어간 학생들의 부모님도 여기 계시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선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등급만 A 받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전 학생들한테 이건 저의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꼭 100점을 받아야겠냐라는 생각을 애들한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점수를 다 100점 가까이 받고 뭐 평균 98, 99 받으면은 물론 좋겠지만 학생들이 내신 기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재고 때 배웠던 공부 지식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와요. 그래서 최대한 영재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당연히 수학과학 같은 주요 과목들은 100점에 가깝게 맞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주요 과목이 아닌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A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지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중 학생들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전교 2등, 3등 해가지고 1등을 꼭 목표로 하겠다 해서 내신 공부를 뭐 5주 동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 숙제가 한 2주 이상이 계속 밀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영재고도 준비하고 과거도 하고 나중에 자사고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재고에 최대한 올인을 해보고 물론 이제 영재고에 올인을 해서 안 된 케이스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나 이쪽 부분도 사실 영재고보다 내신을 더 적게 봐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2과목밖에 입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신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됐고요.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질문 잠깐 받고 과학쌤 들어오셔가지고 뒷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익선입니다. 여기 물리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의 전반적인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출퇴근 잘 하시나 이런 거 관리하고 있고요. 자습 시간에 애들이랑 안 떠드나 공부는 열심히 하시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지금 아이가 예술영재학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 계시나요? 예술영재학교 보낼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니 계시나요? 가끔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서울 붙을 만한 아이가 세종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 하셨냐면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고. 네. 그래서 K영어에 상도 있고 겨울학교 들어가서 막 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세종을 선택하더라고요. 요새 한동안 트렌드였었어요. 잠시.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한 학교씩 지원하게 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로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가 3년 차였어요. 이게 3년 차 하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왔던 게 작년 경쟁률이 낮았던 학교가 올해 경쟁률이 세요. 네, 그래서 그 재작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입시를 치렀던 애들이 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이 서류 지원 경쟁률이 낮았어요.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올해는 2024학년도에는 인천이 1등이었어요. 2등이 세종, 그리고 3등이 서울. 근데 이제 한가영이 지원자를 미리 이렇게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가영 결과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한가영은 장영실 전형으로 인원이 빠지면서 경쟁률이 확 올랐어요. 인원이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도 장영실 전형 때문에 실제로 입시에 도전하는 애들의 명단이니까 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2분의 1로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가영이 8.4대 1 정도라고 서류 지원하는 비율. 근데 인천이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술영재학교를 작년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 2024학년도에 우리 애들은 2025학년도 지원할 거잖아요. 운이 좋으시다. 네, 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예술영재학교 생각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입시 문제가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까지 통합으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10문항 정도 낸 다음에 10문항에서 제가 보기엔 12문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풀로 해서 뽑아서 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대전, 대구 하실 때 이미 다 들으셨어요. 혹시 대전, 대구 안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보시면 되고요. 대전, 대구하고 문제가 100% 겹쳐요. 그러니까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생길 뿐이지 그거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문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영재학교에 예술영재학교에 도전하는 애들은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 보통 학원에서 서열 반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 반을 쭉쭉쭉 나눠서 2반이면 어느 정도 학교, 2반이면 어느 정도 학교, 그래서 어느 정도 서열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천이나 세종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예전에 보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다 성취도가 조금 다른 아이보다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그게 요 근래 보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제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한 4년 전에 세종 들어간 아이들이 그 성취도도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쫙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인천도 지금 그 전에 처음 생길 때는 여기 어떡하냐 지원금도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자리 잡고 애들을 잘 뽑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인천이나 세종이나 이쪽을 준비하진 않았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미 영재학교의 서열화 안에서도 좀 낮긴 하지만 자리는 이미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아까 됐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일단 분기별로 뭐 하는지 하고 문항 분석, 과목별 문항 분석하고 저도 총평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인데 지도하실 테니까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8월에서 12월이에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다 공통이라서 특히 저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모두 다 동일한 코스로 가요.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영재 학교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대로 가는 게. 첫 번째 스텝 1에서 전반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겨울방학 때 애들이 한번 이론 응용 한번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 들어가면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가고 애들 개별적으로 좀 부족한 거 하고 그래서 3월달에 어머니들이 많이 신청하는 게 애들이 많이 신청하는 게 과목별 특강이에요. 특히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그때 시작해도 충분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많이 채우고 겨울방학 들어가는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수학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잘 된 애들 얘기가 가끔 들리거든요. 200명 중에 하나, 500명 중에 하나니까 우리 아이는 아니니까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6월에서 7월에 이제 학교별 모의로 최종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원서가 들어가는 시기가 5월이에요. 5월 초 되면 학교별로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께서는 4월 말 5월 초에 학교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를 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홈페이지 뒤져보면 시기별로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별로 이제 그 설명회 하는 시기에 어머니들한테 안내 문자 내보내달라고 말씀드려요. 언제 이렇게 학교 예를 들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학교가 한가영이다. 그럼 한가영에 언제 설명회를 하는지 일정 여기 알려주시거든요. 한 번쯤 아이 데리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입시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난 예술영재학교 보낼 거야 라고 선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성적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시험 유형이 달라서 좀 전략적으로 대전은 경시 유형, 그래서 예전에 세종 인천은 무슨 유형에서 많이 갈라서 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애가 실력만 잘 차 있으면 학교는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국 눈치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세종 인천 다 터졌다고. 내년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원하시면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코스대로 다른 데랑 똑같이 가고요. 제가 좀 신경 써서 보시라고 하는 건 1월, 2월이에요. 겨울방학. 저 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 시기에만 좀 어떻게 할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3월에서 5월은 부족한 거 채우는 달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5월에 애들이 또 의외로 비리비리 많이 쓰러지거든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겨울방학 힘들었고, 저 때 보약 한 제 지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5월 달에 학교 결정해서 6월, 7월 쭉 가고, 7월 끝나고 나면 애들이 보통 쫙 풀어지거든요. 그 시기에는 올림피아드, 물리대회, 화학대회 그런 거 좀 시키시면 애들 자녀들 도움이 많이 되고, 캠프 대비 들어가고 주로 선행을 하죠. 지금 저희가 출제 문항인데요. 이게 문제를 다 보여드리고 나눠드릴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별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나왔던 문항들인데요. 세종하고 인천이고 100% 다 찾았어요, 문제. 그래서 애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물론 내년 이맘때 되면 홈페이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좀 궁금해서 애들 잘 봤나.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본 아이들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쭉 보시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화학지학, 그 다음에 물리지학,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긴 안 나왔는데 대대전 대고 나온 문제 있거든요. 물리지학, 화학지학 이렇게 지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물은 이번에 정말 완벽한 생물 문제, 이건 정말 생물이야, 분류, 유전 이런 거 위주로 나왔는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물리랑 같이 섞어서 많이 나오거나 화학이랑 섞어서 나오거나 많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경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세종만 나오거나 인천만 나온 문제들이 좀 있어요. 세종이 10문항 나왔고 인천이 9문항인데 좀 정형화 시켜서 생각하시면 물리 3문항 정도, 그 다음에 화학, 생물, 지학 해서 두 개, 융합 하나 정도의 시스템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창의 융합이라고 해서 정말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다 중등에서 고만고만한 내용들이에요. 문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리 기출인데요. 이거 처음에 애들 나왔을 때는 서양 뒤형벌 이야기만 했어요. 뒤형벌, 서양 뒤형벌이라고 벌들이 날개를 비비는 현상,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띠고 그걸로 꽃가루를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찰 전기로 꽃가루 묻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소재가 참신했어요. 애들은 처음 보는 소재니까 이걸 마찰 전기랑 연결 잘 못 시켜요. 그러면 이걸 준비하려면 애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일단 그런 소재들을 낯선 소재가 왔을 때 쉽게 거기서 과학적 현상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과학적 현상 자체를 애들이 몰라요. 마찰전기 중등 교과 과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재입시 대비를 하다가 한참 하면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심한 난이도 있는 전기배로 나는데 마찰전기 몰라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긴 하거든요. 까먹어요. 그래서 그걸 까먹지 않게 계속 되살려주는 수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을
이게 사실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영재 입시 경험 다 합치면 100년 넘을 거예요 아마. 저만 해도 2005년도? 네. 한강 처음 생길 때부터 했으니까. 하다 보면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나고 어디가 잘못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거예요. 경시문제 신나게 풀고요. 이건 다 하는데 저 현상에 마찰 종교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잘 떠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책만 읽은 애들. 네, 저 자습 시간에 책 읽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유튜브 보는 것도 사실 요새는 조금 괜찮다고요. 유튜브에 참신한 과학 유튜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소재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일단 시야를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많이 중요해요. 새로운 소재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와요. 서술해야 돼요. 저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실험 조건 바꿔놓고 자, 이 실험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시야를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설명하는 거, 그리고 시야 넓혀서 이동 찾는 거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 기출인데요. 이건 중등 교과입니다. 예, 교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기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원소 종류가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비읍이 원소 기호예요. 이제 그 원소 기호를 가지고 걔네들이 이루고 있는 분자예요. 예를 들어 기억이 산소라면 오투면 산소 기체겠죠. 예,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을 가지고 무슨 앙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힌트, 약간씩 조금의 힌트를 준 다음에 그 힌트를 가지고 이게 어떤 원소인지 다 찾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들이 그걸 추리하고 유추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문제 안에 화학의 원자,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시야가 넓어야 되죠. 근데 내용은 중도를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 데서 전체 통합적으로 단원을 합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편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연소 반응식 3개를 작성하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도는 애들이 다 해요, 다. 연소 반응식이 뭔지는 아는데 저기 있는 거 갖고 만들려면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런 거는 자연현상에서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 많이 본 애들, 자연 많이 본 애들, 다큐 많이 본 애들 이런 애들 잘하더라고요. 연결 잘 시키고. 생명과학은요. 분류입니다. 분류. 저 애들한테 가끔씩 책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 줄 때 분류학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줘요. 근데 얘는요 제 지문에 대화가 나와요. 근데 애들이 지문이 길면 안 읽어요.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가끔 가다가 읽어볼 자료 해서 읽기 자료 책이나 이런 거 애들한테 내보내는 경우 종종 있는데 저희는 일단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직전 되면 3월에서 5월쯤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에 껴요. 입시 직전에. 그럴 때 혹시 시간 나면 읽어봐라. 예, 그럴 때 좀 긴 지문, 읽기 자료 있는 거 이런 거 좀 더 나눠줄 테니까 그때는 이제 그건 애들 일정이라든가 받아들이는 정도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서 기회대로 한 번씩 나갈 거예요. 지문이 길 때 애들이 저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건 천문입니다. 이건 사실 진짜 전형적인 경시 문제예요. 천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경시 문제. 별 천구 좌표계에 별이 어디 있고 어느 방향에서 관측되고 그리고 지구의 현재 지역의 위도가 북극성의 고도로 결정되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 이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저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천문 분야만 따로 뽑아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3월 이후에 천문 분야만 한번 쭉 정리하는 과정을 한 번쯤 더 해주기로 해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천문은 원래 입시에 항상 나오는데 저 좌표계하고 별의 운동, 태양계의 운동 이 부분은 애들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배우고 있고 사실 저희한테는 저런 거 되게 잘하시는 지학 선생님, 종림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억하실 건 하나예요. 다 중등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실험이에요. 다 데이터.
문제 중에 한 문제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가 실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에 잉크방울이 흩어져 있는 그림이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빈 공간 채우시오예요. 여기서 예측되는 데이터를 채워라. 근데 그 예측되는 데이터는요, 애들이 사실 Q는 CMP 열량권은 식만 알아도 돼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의 같기 때문에 비례관계 점만 찍어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줄을 긋는 애들이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에 맞춰 점을 찍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선 긋는 게 맞을까요? 점 찍는 게 맞을까요? 실험 데이터는 점이에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 읽는 부분 끊임없이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험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하는 거 사고력 필요하고요. 상식 필요하고 자료 분석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풀이가 그냥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중등인데 요거 한 단계, 이거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고 이 단계마다 조건을 좀 추가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좀 꼼꼼하게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서울 경기 지원하는 애들이 만약에 내려 쓰잖아요. 그럼 쉽게 풀기는 하는데 걔네들이 가장 잘 놓치는 게 중등 내용이에요. 서울 시험 보는 애들이 1교시 문제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고력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애들도 의외로 이런 데서 점수 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공부할 수 있게.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게 해주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술영작을 목표로 대고 공부를 하고 이것만 포커스를 딱 맞춰서 공부를 하기에는요 애들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개 학교가 모두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5개 학교라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예술영재학교 입신 이런 경로로 가거든요. 대전 대구 노리시다가 대구는 애들 아무래도 좀 선호가 좀 떨어지니까 대전이나 이쪽 노리시다가 좀 봐서 경쟁이 좀 약한데 좀 쓰고 싶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학원에서 또 선생님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번씩 돌려요. 입시 직전에. 거기 올해 어디만 했어?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인하고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거 좀 잡고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출제 경향은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이 갈 거고요. 중등 연계일 거고 실험이나 자연현상 이런 거 계속 연결해서 할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금 한 3년 동안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예술영재학교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한 과목을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문제에 2개의 영역이 나와버리면 하나를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물리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물지학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진짜 물리를 포기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 못 보내겠다 이랬는데 생물지학 파서 간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하나라고. 근데 얘가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일단 시키셔야 돼요. 저희가 유형별로 실전 문제를 항상 아이들한테 보내고 있고요. 서술할 때 소설 쓰는 애들이 있어요. 서술 시켜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야. 애들이 시야가 너무 좁아요. 저 가끔씩 아니 이것도 모른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제가 고인물이라 그렇고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저도 모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질문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 애들이 뭘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항상 질문하라고 하고 아주 사소한 질문도 애들 그냥 넘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 되게 많이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보세요. 내년 5월이면 기출은 사와요. 근데 이걸 애들 시험 끝난 애들 데리고 앉아서 너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궁금하니까 다 앉혀놓고 앞에 앉아서
나는지, 그럼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올해 경영은 이랬구나,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교재는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쓰고 있는 교재에서 뭘 바꿔야 되겠구나를 항상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으신 것까지. 감사합니다. 아, 참! 캠프는 5월에 들으세요. 저희 캠프도 되게 잘해요. 감사합니다.